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4절 인체 에너지 대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3대 영양소, 탄, 단, 지 배웠죠. 그리고 열량에 대해서 배웠고, 그 열량을 측정하는 3가지 방법을 배웠었죠. 직접, 그리고 간접, 그리고 마지막 이중 표식수 검사법까지 이렇게 3가지를 배웠고, 그리고 또 간접 열량 측정 방법과 관련된 그 지표가 하나 있었죠. 호흡 교환율. 이거는 1분 동안 들이마신 산소의 부피 분의 1분 동안 내쉰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호흡 교환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0.7이면 지방이고 1이면 탄수화물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열량과 관련된 뭐 에너지 대사의 효율성, 그렇죠? 기억하시죠? 효율성 배우고, 또 매츠, 대사 당량이라고 했죠. 매츠는 우리 산소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산소 양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 산소 1리터당 몇 칼로리 이런 식으로 흐름을 외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워봤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인체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인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 신체 활동에 필요한 ATP 공급 과정이 나와요. 자, 신체 활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이 ATP를 써야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근육을 수축시켜야 되니까 그때 이 ATP가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쓰이고 나서 바로바로 이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ATP가 고갈되기만 하고 채워지지가 않으면 이 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TP가 소비될 때 그 소비되는 ATP를 다시 채워주는 이 ATP 공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는 크게 3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ATP, 그리고 요거는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그래서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 이런 게 있고, 해당 과정 시스템,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산소 이용 여부에 따라서 산소를 안 쓰는 애들은 무산소 시스템, 그렇죠? 요 2가지는 무산소 시스템에 해당하고, 이 3번째 유산소 시스템, 자, 얘는 산화적 인산화라는 말도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산소죠. 산소를 쓰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간략하게만 이 표로 정리하고 가신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무산소 시스템이고, 이 마지막 유산소 시스템, 얘는 산소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 무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말 그대로 우리 무산소 운동 있죠.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얘는 무산소 운동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 강도는 고강도죠.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m 달리기 이런 것들이 있고, 반대로 이 유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강도의 운동,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오래 달리기가 있죠. 마라톤 이런 거. 그래서 얘는 뭐 100m, 얘는 마라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마라톤 이거 힘든 건데 왜 저강도 운동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이번 운동 생리학에서는 이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다,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우리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 그리고 시간을 오랫동안 하는 운동이고, 이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고강도의 운동이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100m 달리기, 그죠? 무산소 시스템은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TP 생성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이 마라톤 같은 유산소 운동할 때 이 유산소 시스템을 쓴다고 했죠. 얘는 느려요. 오랫동안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빨리 할 필요는 없죠. 천천히 하게 되는데, 하지만 얘는 느리지만 길게 하는 거고, 얘는 빠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요 ATP를 공급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 이 ATP 생성량 같은 경우는 이 유산소 시스템이 느리지만 길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ATP 생성량이 많아요. 길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ATP 생성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 ATP PCR 시스템, 자, 얘는 크레아틴 인산인데 뭐 ATP PCR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뭐 ATP PC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그리고 해당 과정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 이 3가지 시스템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얘는
ATP PCR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ATP PC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PCR 크레아틴 인산이 뭐냐? 자, 얘는 우리 크레아틴이라는 것과 인산기,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ATP 배웠었죠. 근데 여기 P가 포스페이트, 인산이라고 했습니다. 인산기. 그래서 얘도 똑같은 요 인산기 P를 말하고요. 그래서 크레아틴과 인산기가 합쳐져서 이 크레아틴 인산이 된다. 그죠? 자, 이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뭐 헬스 하시는 분들 보충제로도 많이 드시죠. 이 크레아틴. 그래서 이게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고, 크레아틴 인산도 높은 에너지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ATP에도 이 아데노신, 뭐 아데노신에다가 인산기가 이렇게 3개 붙는다 했죠. 그죠? 그럼 요 사이사이에 높은 결합 에너지들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크레아틴과 인산기 사이에 많은 결합 에너지가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ATP를 공급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 크레아틴 인산이 다시 이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이 된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ATP를 합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ADP, 얘는 인산 2개 붙은 거라 했죠. 그때 뭐 더블킬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ADP 그리고 인산을 합쳐서 ATP로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이다. 자, 다시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산기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ADP와 인산기를 다시 합쳐서 ATP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 이거는 그 3가지 시스템이 있었죠. ATP PCR이랑 해당 과정 시스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또는 유산소 시스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ATP 공급 시스템이 이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이다. 그렇죠. 우리 PCR이라고 하면 뭐 코로나 시절 겪으셨겠지만 우리 PCR 신속 항원 검사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뭐 이거랑 다른 거긴 한데, 자, PCR 신속 항원 검사, 빠르다는 거죠. 신속. 그래서 이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이 가장 빠르다, 신속하다, 이렇게 뭐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가장 빠르니까 이 5초에서 10초 정도 동안 고갈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한 5초에서 10초 동안 지속되는 운동 하면 뭐 역도 이런 거 있겠죠. 짧은 시간 동안 들어올리는 역도, 그리고 다이빙, 뭐 높이 뛰기, 20m 달리기, 이런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운동에서 주로 쓰이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속도 조절 효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속도 조절 효소. 대사 과정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 근데 이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에서는 이 크레아틴 키나제라는 효소가 속도 조절 효소입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얘는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크레아틴 키나제. 그래서 크레아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외우기는 쉽겠죠. 이게 속도 조절 효소다. 자, 이 크레아틴 키나제는 아까 여기서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분해가 된다 했죠. 요거를 돕는 효소가 이 크레아틴 키나제다. 자, 아시겠죠? 이게 바로 ATP 크레아틴 인산 시스템이었다. 자, 얘는 무산소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가장 빠른 ATP 공급 시스템이다. 그리고 속도 조절 효소는 크레아틴 키나제다. 자,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신체 활동에 필요한 ATP 공급 시스템 3가지를 보고 있고요. 자, 얘는 뒤에 기출문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ATP 크레아틴 시스템 받고, 두 번째로 해당 과정 시스템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ATP 크레아틴 시스템이랑 해당 과정 시스템 2가지는 무산소 시스템이라고 했죠.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당, 그래서 당분을 분해한다라는 뜻입니다. 해당이라는 말은 당을 분해한다. 자, 그래서 뭐 탄수화물을 쓴다는 거죠. 자, 해당 과정 시스템은 우리 혈액에서 얻은 포도당 또는 우리 글리코겐에서 얻은 포도당으로부터 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를 하면서 ATP를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 글리코겐이라는 거는 우리 포도당을 여러 개 뭉쳐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돌아다니는 포도당 있죠. 거기에서 포도당을 얻거나 아니면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을 얻어서 이거를 피루부산으로 분해를 한다. 그리고 이때 ATP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당 과정 시스템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세포질이 뭐였죠? 세포질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했죠.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산화적 인산화, 그 유산소 시스템 있죠. 걔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해당 과정 시스템은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자, 아시겠죠?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그림 봅시다. 포도당 하나가 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 포도당 하나가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쪼개진다. 이때 ATP가 생성된다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 4ATP가 생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재료로 들어가는 게 2ATP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분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순수하게 재료 빼고 순매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순수하게 만들어지는 ATP는 2ATP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ATM기가 있어요. ATM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10,000원 단위로 출금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통장에 9,000원밖에 없어. 그럼 돈을 못 뽑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1,000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00원 넣어주면 10,000원 되니까 이제 뽑을 수 있겠죠, 돈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1,000원 넣어주는 것처럼 이 재료를 넣어주는 거. 포도당에 2ATP라는 재료를 넣어주면 이 피루부산 두 개로 쪼개지면서 4ATP가 나온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 해당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ATP는 두 개라는 거죠. 그죠? 재료값 빼고. 그림도 보시면 이 NADH는 조금 이따 보고 이 ATP, 두 개 ATP가 재료로 쓰이고 여기 총 4ATP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순수하게 해당 과정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TP는 두 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계속 해당 과정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얘는 아까 산소 필요 없는 무산소 과정이라 했죠. 그래서 산소가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비교적 간단한 과정이다. 그죠? 자, 이 산소를 사용하게 되면 뒤에 있는 유산소 시스템 있죠. 걔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해당 과정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이다. 자, 그래서 얘도 우리 아까 가장 빠른 거는 ATP 크레아틴 시스템이라 했죠. 근데 얘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꽤나 빠른 시스템이다. 그래서 몇 분 이내의 고강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래서 너무 짧진 않지만 또 너무 길지도 않은 100m 달리기, 400m 달리기 이런 애매한 것들, 얘네는 해당 과정 시스템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 조절 효소, 이거 중요하다 했죠. 속도 조절 효소, 얘는 PFK라고 하는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이런 효소가 있습니다. 얘가 속도 조절 효소다. 자, 아시겠죠? 자, 아까 ATP 크레아틴 시스템은 크레아틴 키나제가 속도 조절 효소라고 했고, 이 해당 과정 시스템은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자, 이 PFK가 속도 조절 효소다. 아시겠죠? 자, 이 PFK라는 효소는요, 우리 ADP 그리고 인산기의 농도가 증가하면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ATP의 농도가 증가하면 억제돼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ADP 그리고 ATP. 자, 얘는 인산이 두 개죠. 더블. 그리고 얘는 트리플. 인산 세 개죠. 그러면 에너지는 누가 많죠?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얘가 많다. 그죠? 얘는 상대적으로 적죠. 자, 그래서 ADP랑 인산기 농도가 많다는 거는 에너지가 적다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PFK가 활성화된다는 거고, 반대로 이 ATP가 많다는 거는 이미 에너지가 많다. 에너지가 과잉이다.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PFK, 이 효소가 억제가 돼서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ADP가 증가하면 PFK가 활성화돼서 해당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ATP가 증가하면 이미 에너지가 많으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 해서
PFK가 억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까 NADH 얘기 안 했죠? 이 해당 과정 시스템에서도 이 NADH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유산소 시스템으로 이 NADH가 유입이 돼요. 그래서 유산소 시스템으로 가서 나중에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해당 과정 시스템에서 NADH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해당 과정 시스템을 보고 있어요. 자, 해당 과정 시스템이라는 거는 포도당을 2개의 피로부산으로 분해를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피로부산 2개로 분해가 되는데, 자, 얘가 우리 산소가 없는 상황, 그죠? 무산소 상황에서는 이 피로부산이라는 것이 자, 수소이온과 결합을 해서 젖산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죠?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젖산이 되는데, 이때 젖산탈수소효소라는 것이 이 효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근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2개의 피로부산이 되죠. 근데 이때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 얘가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물질이 돼서 얘가 이제 나중에 유산소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전환이 된다. 자, 그래서 이 해당 과정 시스템이라는 거를 젖산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젖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과정 시스템 또는 젖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 젖산이라는 물질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 젖산에 대한 특집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젖산이라는 거는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예전에는 이 젖산이라는 게 우리 피로를 유발하는 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피로해지죠. 근데 이 피로한 원인이 이 젖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라고 보는 게 지금의 견해고요. 자, 최근에는 이 젖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의 회복을 돕고 또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젖산은 피로 물질이 아니다. 오히려 젖산은 몸을 회복하는 것을 돕고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젖산을 통해서도 ATP가 생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에너지원으로 쓰이냐? 자, 우리 젖산은 간에서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근육이고 여기가 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육에서 이 포도당이 피로부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죠?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젖산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젖산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해서 요 간으로 가게 되는데, 간에서 다시 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젖산도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요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포도당이 젖산이 되고 젖산이 다시 포도당이 되고, 요 순환을 우리가 코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코리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코리 사이클, 사이클이 순환이죠, 순환. 이 젖산과 포도당의 요 순환을 코리 사이클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젖산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젖산은 우리 몸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젖산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 운동뿐만 아니라 뭐 암, 폐혈증, 이런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질병들, 이런 거에 걸렸을 때도 우리 젖산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강도 운동도 우리 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젖산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젖산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이 젖산역치라는 용어인데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이 그림을 같이 볼까요? 자, 얘는 트레드밀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운동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고, 그때 혈중 젖산 농도, 그래서 우리 혈액에 돌아다니는 젖산의 농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건데, 자,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요. 그러면 젖산이 보면 미세하게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자, 갑자기 이렇게 확 증가하는 요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젖산 역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역치라는 말은 어떤 선을 얘기해요, 선.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별로 이제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화를 웬만하면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자, 누가 어떤 선을 넘어요. 저만의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제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역치라는 거는 어떤 선이 있고 이걸 넘어버리면 갑자기 확 증가를 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역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젖산 역치라는 거는 이 운동 강도가 증가할 때 갑자기 이렇게 젖산 농도가 증가하는 시점, 이거를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운동 강도가 고강도로 바뀌는 지점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바뀐다. 근데 이 젖산 역치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젖산 역치도 증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산 역치를 높인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뭐 젖산 역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젖산 역치가 높아진다. 또는 젖산 역치의 시점이 지연된다, 늦어진다 라는 거는, 자, 아까 젖산은 스트레스의 지표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젖산 역치가 높아지는 거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 받는 지점, 이 시점을 지연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만 가도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운동 강도 가지고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다 라는 거죠. 시시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난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더 할 수 있어 하다가 요거까지 오면 이제 증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 이 젖산 역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러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젖산 역치를 높이려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젖산 역치라는 거는 우리 훈련 강도, 선수들의 훈련 강도를 계획하고 또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자, 해당 과정 시스템은 나중에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젖산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 우리 젖산 그리고 젖산 역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 가지 시스템 중에서 여기 두 가지 ATP 크레아틴 시스템과 해당 과정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죠. 얘는 무산소 시스템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ATP 생성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짧은 운동에 쓰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역도, 또 얘는 400m 달리기, 이런 얘보다는 짧은 운동들 거기에 쓰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지속 시간은 짧다. 그래서 ATP 총 생성량도 적다라는 것이고, 얘는 운동 강도가 고강도라 했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역도, 400m 달리기, 이런 거는 고강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는 거고, 이제 이 유산소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산소 시스템은요, 말 그대로 산소를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이거는 우리 산화 배웠죠? 산소와 결합하는 거. 그래서 산소를 써서 산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산화라는 거는 ATP를 만든다. 이게 인산이라고 했죠.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이라고 했는데 산소를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 시스템, 요런 말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산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던 해당 과정 있죠. 해당 과정이랑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 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우리가 포도당에서 이 두 가지 피로부산, 두 개의 피로부산으로 분해가 된다 했죠. 이게 해당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해당 과정이고, 자, 근데 이 피로부산이 산소가 없을 때는 젖산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피로부산이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 아세틸코에이가 나중에 이 크랩스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유산소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포도당이 해당 과정이 먼저 일어나고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산소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산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보면, 얘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기질을 분해하는 과정, 에너지원,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을 분해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해당 과정 이후에 충분한 산소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했죠. 하지만 이 유산소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은 그 안에서도 이 크랩스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계,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벌써 복잡하죠. 두 가지로 나눠지고. 그래서 복잡하다, 그리고 길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속도가 느리고 하지만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래서 마라톤, 800m 수영, 이건 엄청 힘든 오랫동안 하는 운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이 유산소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이 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해당이죠. 당을 분해한다. 그래서 걔는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고,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유산소 시스템에서만 에너지 기질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산소 시스템은 물론 탄수화물도 쓸 수 있고 플러스 이 지방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이 ATP를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유산소 시스템이다. 자, 이 유산소 시스템은 크랩스 회로 그리고 전자 전달계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크랩스 회로부터 보시면, 자, 얘는 아까 유산소 시스템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밖에가 세포질이에요. 세포질이고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그죠? 원래 사실은 미토콘드리아 외막 그리고 내막이 이렇게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외막, 내막이 있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자, 아까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포도당이 피루부산이 되는 이 해당 과정, 이거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세틸코에이로 바뀌게 되고, 이게 이제 크랩스 회로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해당 과정은 세포질, 요 크랩스 회로, 그리고 전자전달계 이런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난다 했고요. 그리고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이 이 크랩스 회로로 들어가서 여기서 ATP가 만들어진다. 됐죠? 그리고 이 크랩스 회로에서도 아까 NADH 봤었죠? 얘는 해당 과정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했고, 이 크랩스 회로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NADH 그리고 FADH2라는 것도 있어요. 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뒤에 나오는 전자전달계로 유입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ATP를 만들어내게 돼요. 얘는 조금 이따 보고, 어쨌든 요 NADH랑 FADH2가 이 크랩스 회로에서 만들어진다. 자, 속도 조절 효소 나왔죠? 자,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죠? 얘는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이런 효소가 있어요. 얘가 속도 조절 효소입니다. 자, 아까 ATP 크레아틴 시스템은 크레아틴 키나제라고 했고, 해당 과정 시스템은 PFK라고 했죠.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그리고 요 크랩스 회로는 이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요게 속도 조절 효소다. 자, 이름이 길지만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 크랩스 회로라는 거는 뭐 이소시트르산 요런 물질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숙신산, 구연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뭐 조금씩 변화를 하면서 뭐 시트르산, 이소시트르산, 뭐 숙신산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 요 과정을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 얘가 속도 조절 효소고, 또 다른 효소들, 뭐 숙신산 탈수소 효소, 구연산 합성 효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쓰이는 효소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잘 봐두시고, 중요한 거는 요 속도 조절 효소, 얘가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랩스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계속 유산소 시스템을 배우고 있고요. 첫 번째는 크랩스 회로였고, 두 번째가 요 전자 전달계다. 그죠? 자, 근데 아까 우리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있으면 얘는 외막이랑 이렇게 내막이 있는 이중막 구조라고 했죠. 외막, 내막이 있고, 요 사이에는 그런 공간이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막 사이 공간, 그렇죠? 첫 시간에 배웠죠.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아시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막이고, 그럼 여기가 미토콘드리아 안쪽 요 공간이겠죠. 안쪽 공간이고, 여기는 막 사이 공간입니다. 여기. 자, 그림 이해되시죠? 근데 이 전자 전달계라는 거는 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요 구조들을 우리가 전자 전달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전자가 뭐냐? 전자. 자, 우리가 이 생물체의 기본 단위는 뭐라고 했죠? 세포라고 했죠. 세포. 그럼 생물체 말고
뭐 일반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물질들, 그것들의 기본 단위는 이 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자. 자, 우리 세포핵이 존재했죠. 세포 가운데 있는 동그랗고 큰 세포핵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원자 같은 경우도 이 가운데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원자의 가운데에 원자핵이 있고, 자, 얘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태양이랑 태양 주위를 돌아다니는 지구 같은 거죠. 근데 이 원자핵은 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자, 이해되시죠? 원자핵과 전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 있죠, 수소. 수소 원자를 이렇게 H라고 쓰는데, 자, 만약에 이 수소에도 전자가 있어요. 근데 전자가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거는 플러스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면서 이거를 우리가 수소 이온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다. 근데 전자가 어떻게 나가버리면 이 플러스만 남기 때문에 이 수소 이온이 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기본 지식으로 깔고 이제 전자 전달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를 전달한다는 거죠. 어쨌든 전자를 전달한다. 자, 밑에 과정을 보시면 아까 우리 해당 과정 배웠습니다. 그리고 크랩스 회로 배웠죠. 뭐 해당 과정, 아세틸 코에이, 크랩스 회로 이런 순서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까 NADH 그리고 FADH2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물질들이 여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NADH랑 FADH2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NADH랑 FADH2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자, 여기 H가 수소입니다. 수소가 붙어 있는데, 얘가 이 전자 전달계 효소들, 얘를 통과하면서 요 전자 있죠. 전자가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여기 전자예요. 자, H, 수소에서 전자가 제거되면 수소 이온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가 제거되면서 요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와서 이 막사의 공간으로 가게 된다. 자, 다시 NADH를 봅시다. NADH가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려요. 전자를 잃으면서 수소 이온이 나오고, 이 수소 이온이 여기 미토콘드리아의 막사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수많은 NADH 그리고 FADH2가 전자를 잃으면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막사의 공간으로. 그러면 이 막사의 공간에 수소 이온이 많이 모이게 된다. 축적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많아져요, 수소 이온이. 됐죠? 근데 이런 이온들은 뭐 많은 물질들이 그렇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막사의 공간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소 이온이 많고 여기는 적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힘을 이용해서 ATP 합성 효소라는 효소가 ATP를 만들어내게 된다. 자, 좀 복잡하죠? 다시 이 NADH랑 FADH2가 전자를 잃으면서 이 수소 이온을 막사의 공간으로 보내게 되고, 이 막사의 공간에 축적된 수소 이온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하겠죠. 그때 이 힘을 이용해서 이 ATP 합성 효소라는 효소가 ATP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런 식으로 ATP를 만드는 과정이 이 전자 전달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ATP가 만들어지느냐. 자, 아까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총 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했죠. 자, 이 전자 전달계 같은 경우는 아까 NADH 그리고 FADH2가 있는데, 자, NADH 하나는 약 2.5 ATP를 만들어낸다. 약 2.5. 자, 그리고 FADH2 하나는 약 1.5 ATP를 만들어내게 된다. 쌤, FADH2는 수소가 2개니까 더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실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TP가 반쪽짜리 ATP는 없어요. 2.5부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결과 NADH 하나당 평균적으로 2.5개 ATP가 만들어지고 FADH2는 1.5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이 숫자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NADH가 더 많습니다. 2.5. 자, 마지막 이 속도 조절 효소 중요하다고 했죠. 얘는 사이토크롬 산화 효소라는 게 속도 조절 효소예요. 자, 이름에도 산화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산소 시스템이라는 거고. 자, 이번 시간에 속도 조절 효소 4가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ATP 크레아틴 시스템 뭐였죠? 크레아틴 키나제. 그죠? 그리고 해당 과정 시스템의 속도 조절 효소. 그거는 PFK라고 했습니다. 포스포프록토카이네이즈.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에서 자, 첫 번째 크랩스 회로. 거기서는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라는 게 속도 조절 효소였고, 요 전자 전달계 같은 경우는 사이토크롬 산화 효소다. 자, 복잡하지만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좀 어렵더라도 분명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속도 조절 효소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유산소 시스템의 전자 전달계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3가지 시스템, ATP 크레아틴 시스템, 해당 과정 시스템,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 또는 유산소 시스템, 이렇게 3가지를 봤는데, 자, 해당 과정이랑 요 유산소 시스템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포도당 하나가 해당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을 거치면서 몇 개의 ATP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해당 과정이랑 크랩스 회로. 자, 얘도 유산소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였죠. 여기서는 우리가 NADH 그리고 FADH2가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얘가 아까 전자 전달계로 가서 뭐 전자를 잃고 또 수소이온이 나오고, 이 수소이온이 축적이 돼서 ATP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 전자 전달계 과정을 통해서 이 ATP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보는 건데요. 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포도당 하나가 분해되면서 총 3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옛날에는 38?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38개가 만들어진다. 근데 요거는 지금 바뀌어가지고 38개가 아니라 3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쭉 보면 일단 해당 과정, 이건 뭐였죠? 포도당에서 피루부산, 그렇죠? 2개의 피루부산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피루부산이 산소가 없을 때는 젖산이 되지만 산소가 있을 때는 이 아세틸코A 또는 아세틸 조효소 A가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크랩스 회로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뭐 ATP도 만들어지고 NADH, FADH2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나와 있고, 자, 아까 해당 과정 같은 경우는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했죠? 2개였죠. 그죠? 2개를 재료로 쓰고 총 4개가 나오니까 순수하게 따지면 2개의 ATP가 나온다 라는 거고, 그리고 NADH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피루부산이 아세틸코A 이렇게 될 때도 2개의 NADH가 나와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세틸코A가 크랩스 회로로 들어가서 2개의 ATP가 만들어지고 6개의 NADH 그리고 2개의 FADH2가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자, 요런 뭐 6개 NADH 숫자 요런 거는, 요런 거를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요런 게 만들어진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 해당 과정에서 총 2개가 만들어지는 거, 2개 ATP, 요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ATP, NADH, FADH2가 만들어지는데, 자, 아까 NADH는 하나당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했죠? 얘는 2.5개였죠. 그리고 FADH2는 1.5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ATP 생성량을 보겠습니다. 자, ATP 얘는 그대로 2개고요. 자, 2개는 합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총 2개. 그죠? 자, 그리고 NADH 2개. 자, 얘는 하나당 2.5개니까 총 5개의 ATP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원래 2개에서 5개 더해서 총 7개가 되겠습니다. 7개. 자, 그리고 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되면서 2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 얘도 그러면 ATP가 5개가 되겠죠, 나중에.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5개가 되고 합쳐주면 총 12개가 되겠죠. 그리고 크랩스웰에서 만들어진 ATP 2개 얘 더하면 14개. 그리고 NADH가 6개 만들어지는데 얘도 하나당 2.5개니까
곱하면 15개입니다. 그래서 14 더하기 15에서 29개 ATP. 그리고 마지막으로 FADH2는 하나당 1.5개 ATP가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3개 ATP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29개, 3개 더해서 32개. 이렇게 해서 총 3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언제? 포도당 하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분해될 때 총 32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려면 이 NADH 하나당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FADH 하나당 몇 개의 ATP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겠죠. 2.5개, 1.5개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ATP 크레아틴 시스템, 해당 과정 시스템, 마지막으로 유산소 시스템까지 이 세 가지 시스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운동 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우리 운동을 할 때 ATP를 공급하려면 아까 봤던 세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 ATP 크레아틴, 그리고 해당 과정, 유산소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함께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ATP 크레아틴 시스템은 역도, 다이빙 이라 얘기했고, 유산소 시스템은 마라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세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역도 같은 경우는 주로 ATP 크레아틴 시스템이 이용된다. 마라톤은 주로 유산소 시스템이 많이 이용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쓴다는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속도 조절 효소. 자,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ATP 크레아틴 시스템은 크레아틴 키나제라고 했죠. 그리고 해당 과정 시스템은 PFK.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 얘는 두 개죠. 크랩스 회로, 그리고 전자 전달계. 근데 크랩스 회로에서는 이소시트르산 탈수소 효소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전자 전달계에서는 사이토크롬 산화 효소. 자, 요 속도 조절 효소들 있죠. 얘네들은 이 ADP 농도가 증가됐을 때 활성화된다. 그리고 ATP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억제된다. 그죠? 아까 봤었죠, 살짝. ADP랑 ATP. 자, ADP가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적은 거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ATP가 많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죠? ATP 3개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이 속도 조절 효소들이 활성화돼서 ATP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반대로 에너지가 충분할 때, 그러니까 ATP가 많을 때는 이미 에너지가 많으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해서 이 효소들이 억제가 된다. 자,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얘는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진 않지만, 여기 크레아틴 인산, ATP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단원에다가 한번 수록을 해봤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운동을 하고 나면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안정시에 만약에 산소 섭취량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산소를 많이 섭취를 하게 돼서 섭취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운동이 끝났어요. 근데 운동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다시 안정으로 떨어지진 않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산소 섭취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 그죠?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계속 숨을 헐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끝난 후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산소를 계속 섭취를 한다고 해서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EPOC이라고 합니다. EPOC. 그래서 얘는 운동이 끝난 후 증가한 산소 섭취량을 얘기를 하고, 자, 운동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휴식 시보다 많은 양의 산소가 소비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인이 중요한데 도대체 왜 이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을 하느냐? 이 원인이 중요해요. 원인. 중요하다는 거는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왜 생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운동 중 고갈된 ATP 그리고 크레아틴 인산.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ATP를 쓰게 되고 크레아틴 인산을 쓰게 되니까 얘들이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ATP를 만들려면 산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산소.
왜? 왜죠?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시스템을 봤는데, 자, ATP 크레아틴 시스템, 그리고 해당 과정 시스템, 유산소 시스템 봤죠? 근데 ATP 크레아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가 분해되면 ATP가 겨우 하나 나와요. 그리고 해당 과정 같은 경우도 해당 과정 한 번 거치면 ATP가 2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깔짝깔짝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유산소 시스템은 한 번 돌리면 뭐 해당 과정까지 포함을 하면 총 32개의 ATP가 나온다 했죠. 그만큼 우리는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ATP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ATP를 보충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갈된 ATP 그리고 크레아티닌산 얘네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 추가적으로 산소를 섭취하게 된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 크레아티닌산도 마찬가지로 얘를 만들려면 ATP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우리 ATP를 만들 때 이 크레아티닌산을 분해한다고 했죠. 얘를 분해해서 ATP를 만든다. 근데 반대로 이 크레아티닌산을 만들 때도 이 ATP를 분해를 해서 이 크레아티닌산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려면 ATP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산소가 필요하다. 자, 아시겠죠? 운동 중에 이 ATP랑 크레아티닌산이 고갈되면 이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원인 두 번째, 이 운동 중 상승한 체온.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이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전체적인 대사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대사라는 거는 어떤 물질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거라 했죠. 그런 게 일어나려면 이 ATP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ATP를 만들려면 산소를 섭취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겠다. 자, 근데 이런 뭐 체온이 상승하면 대사가 증가한다 뭐 이런 과정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 체온 상승이 일어나면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 체온 상승 그리고 밑에 있는 젖산 증가. 자, 우리 운동하면 젖산이 또 증가를 하겠죠. 아까 해당 과정 이런 걸 하면 젖산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젖산 증가하면 이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티록신 이런 우리 대사를 증가시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또 운동 중에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운동을 하면 혈압이 증가를 해요. 자, 뭐 자세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혈압이 증가를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심박수와 호흡수가 또 운동을 하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운동을 하면 당연히 체온이 상승하고 당연히 젖산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원인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뭐 갑자기 운동 중 크레아틴인산의 증가 이런 걸 하면 옳지 않은 게 되겠죠. 뭐 운동 중 감소한 체온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운동 중 체온은 상승하고 젖산도 증가하고 이런 호르몬도 증가하고 혈압도 증가하고 호흡수, 심박수도 증가하고 하지만 딱 하나 얘가 감소하는 거죠. ATP랑 크레아틴인산. 그래서 이렇게 초과 산소 섭취량이 발생하는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자, 아직 4절 끝나지 않았어요. 인체 에너지 대사 뒤에 조금 남아있는데 자, 거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인체 에너지 대사 남은 부분이랑 기출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그때까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오늘 ATP 크레아틴 시스템, 해당 과정 시스템, 그리고 유산소 시스템 이렇게 배웠고 우리 유산소 시스템은 그 안에서도 크랩스 회로랑 전자 전달기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속도 조절 효소 있죠. 그 네 가지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무산소 시스템이랑 유산소 시스템으로 나눠서 뭐 ATP 생성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지속 시간이 길다 짧다, 뭐 총 생성량이 많다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그런 것도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내용도 나오고 또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잘 복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